한국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이 난리야? 전 세계적으로 최고 선진국은 독일이지. 넌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구나. 내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독일을 이미 앞선 지 오래야. 한국의 훌륭한 선진국적인 면모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외국인들의 귀화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귀화의 한국인이 된 외국인들은 한국으로의 귀화가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하나같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곤 하는데요. 그중 한국인으로서 받은 가장 감사한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의료 서비스라고 합니다. 한국은 사실 세계적으로 의료복지와 의료기술이 동시에 최상위급인 몇 안 되는 나라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한국 국민이 되어 자신의 자녀를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서울에 살고 있는 예쁜 2명의 딸을 둔 엄마 포비에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과 10살 된 딸 둘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외국 출신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이고 저는 20대 초까지 독일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엄연한 한국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귀화 결정을 두고 의아해해요. 독일이라고 하면 최고의 선진국이고 세계 1위의 강국 아니냐고요.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굳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으로 귀화했냐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제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인데요. 이 이유만으로는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남편이 시민권을 받고 독일 사람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요. 제가 귀화한다고 알렸을 때 한국인이 돼서 받는 혜택이 뭐 그렇게 많냐고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야 꼬리를 내리고 한국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원래 베를린에서 싱글맘으로 혼자 첫째,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른 결혼과 출산 직후 이어진 이혼 그리고 나 홀로 신생아 육아로 힘든 시기에 한국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하던 샌드위치 가게 단골 손님으로 오던 사람이었어요. 독일에 있는 한국 회사 집으로 파견 나와 일하는 사람이었죠. 동양 사람이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해서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시하면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다가왔어요. 심지어 제가 싱글맘임을 밝혔음에도 전혀 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죠. 그런 모습에 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한 지 1년이 조금 넘어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했어요. 딸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했죠. 그러나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 즈음 딸이 많이 아프다는 진찰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갔던 아기 정기 검진이었는데 심장에 심각한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갓도를 지난 아기인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몇 번의 수술과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으면 1년도 못 버틸 거라고요.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남자친구를 아빠처럼 잘 따르면서 해맑게 놀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자기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가자는 거였어요. 결혼식은 딸이 낳은 다음에 해도 되니까. 바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정말 강경하더라고요. 당장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요. 저는 결국 남자친구의 말대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독일의 행정 절차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속도도 빠르지 않아서 좀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은 저를 전부 뜯어말렸어요. 딸이 아프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가자는 게 다 수작 부리는 거라고요. 저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친자식이 아닌 딸이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 거라고요.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 제대로 된 병원도 없을 게 당연하니 딸이 거기 가서 죽기를 바라는 거라는 무서운 말까지 했습니다. 남편을 결혼 사기꾼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친구도 있었죠. 그러나 저는 남편이 사람됨을 믿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요. 그렇게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매정한 엄마라는 말까지 들으며 저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는데 독일 혼인신고와 다르게 혼인신고가 몇 시간도 안 돼서 끝나더라고요. 공공기관에 가면 늘 기다리는 동안 읽을 책을 챙겨야 했던 저로서는 신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법적 부부가 되어버려서 좀 얼떨떨하기도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찾아간 곳은 바로 아파트만큼 큰 건물이었습니다. 여긴 어디냐고 했더니 한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대형 병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여기가 호텔이 아니고 병원이냐고 물었어요. 그만큼 건물이 크고 세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오늘 여기서 아기 심장 검사를 제대로 받고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이대로 무작정 들어가면 쫓겨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며칠 전에 미리 다 예약을 했다고 했어요. 들어갔더니 정말 우리 딸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료도 받고 독일 병원에서 가져온 진단서를 내자 곧바로 받아야 하는 필수 검사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심장 엑스레이 사진 촬영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엑스레이 촬영 병원으로 옮겨가야 하는 줄 알고 가방과 짐을 모두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왜 그걸 무겁게 다 들고 가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남편은 웃으면서 여기서 한 층만 내려가면 바로 검사실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 병원에서 모든 치료의 과정이 다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여태껏 여러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가 가능한 병원들을 일일이 예약하고 돌아다녀야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며칠씩 휴가를 내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병원에서 진료부터 상담과 검사까지 다 가능하다고 해서 충격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인지 몰라요. 안 그래도 시간을 아껴야 하는 환자들이 힘들게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엑스레이 검사는 놀라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바로 나왔고 곧바로 그 사진을 보며 다음 수술과 치료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의사 선생님은 저를 배려해 유창한 영어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치료가 필요하고 앞으로 성장하면서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도요. 치료를 잘 받으면 잘하면서 수술 여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첫 번째 수술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남편을 데리고 진료실 밖으로 나왔어요. 당신이 내 딸을 친자식처럼 여겨주는 건 너무 고맙고, 부족한 나와 결혼해준 것도 고맙지만 이건 너무한 거라고요.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남편이라고 이렇게 비싼 수술비를 당신에게 지우겠냐고요. 이미 병원 진료와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돈이 들었을 텐데 수술 날짜까지 바로 잡아버리면 수술비는 언제 모아서 내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독일과는 다르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기어코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저에게 딸을 자기 호적에 올릴 절차를 밟자고 했죠. 딸에게 진짜 아빠가 되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마음에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남편이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딸을 입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한국의 빠른 행정처리 속도는 정말 몇 번을 겪어도 놀랍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된 지금도 가끔씩 한국의 빠른 속도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딸은 남편이 친딸이 되었고 한국에서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마저도 같은 병원에서 받을 거라는 말을 듣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누가 시작했길래 이런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모두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치켜세우는 독일의 의료 서비스는 한국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에요. 당장 제 팔다리에는 자잘하게 남은 하얀 흉터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덜렁거리는 성격이었거든요.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팔다리 여기저기 까지고 상처가 나기 일쑤였죠. 그러나 연고나 반창고를 쉽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가격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정말 너무 비쌌거든요. 한 번 사면 아껴 써야 했습니다. 정말 크게 난 상처가 아닌 이상 바를 수가 없었어요. 저처럼 숨 쉬듯이 넘어져서 여기저기 까질 때마다 다 바르면 그 비싼 연고와 반창고가 금방 다동이 나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단 몇천 원으로도 연고와 반창고를 쉽게 살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반창고와 연고를 팔고 있었어요. 언제든 다쳐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것 중 하나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나 식당들이 아주 많다는 거였는데요.
24시간 운영하는 약국까지 있다는 걸 알고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실감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너무 부럽기도 했었어요. 24시간 운영을 한다는 건 새벽 늦은 심야 시간대에도 범죄 걱정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24시간 약국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정말인지 궁금해서 살짝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약사님이 혼자 약국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깜깜한 늦은 시간에요. 남편은 아마도 한국은 늦은 시간에 혼자 있어도 범죄에 노출될 걱정이 거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그런 마인드라고요. 국민성 마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한국의 치안 관리 수준이 그만큼 고수준이라는 뜻이겠죠. 한국에 살면서 저는 늦은 밤에도 마음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어서 육아가 끝난 후에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딸의 첫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한국의 의료 인프라에 감탄했지만 막상 어린 아기인 딸이 수술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한국 의사 선생님들의 수술 실력을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되었죠. 그러나 그런 걱정은 전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10분이 넘게 앞으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다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옆에서 간호사도 이 수술은 이 의사 선생님이 최고라고 거들며 안심을 시켜주었고요. 딸이 수술을 받는 동안 마냥 긴장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남편은 걱정하며 앉아있는 제 신경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하려고 했던 건지 저에게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건 바로 수술비가 적혀있는 치료비 고지서였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덜컥 겁이 났죠. 그런데 치료비 고지서에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게 잘못 인쇄된 게 아니냐고 했어요. 아무리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좋아도 독일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생각해보면 한국의 수술비는 거의 모 의료봉사 수준이었거든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도 어쨌든 다 돈 버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만 받고 남는 게 있을까? 되려 걱정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딸이 자신의 친딸이 되었기 때문에 복수 국적자로 한국 국민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과 경악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 말한 딸의 수술비와 차이가 나도 너무 났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몇 년을 일해도 낼 수 있을까 말까 한 수술비였거든요. 그런데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치료비만 내고 아기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우리 딸은 무조건 완전한 한국인으로 자라게 해야겠다고요. 그러려면 저도 한국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인 엄마와 아빠가 둘 다 한국인이어야 딸의 한국 국적 정체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딸의 회복을 돕고 병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귀화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성실하게 듣고 한국어 공부도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건 하루하루 즐거웠어요. 여름에는 주변에 아무 카페나 들어가면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곳에서 맘 놓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틀어져 있는 에어컨 덕분에 딸도 덥다고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국은 인터넷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잖아요. 어딜 가든 인터넷이 터지니까 제가 공부하는 동안 딸은 옆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저는 딸을 돌보면서도 공부에 집중해서 귀화 준비를 순탄하게 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면접과 필기시험들을 모두 통과해 한국 여권과 한국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이미 제 한국어 실력도 수준급이었어요. 딸은 2번 정도의 수술을 더 받고 이제는 정말 거의 정상인과 같은 심장 건강을 되찾게 되었죠. 모든 치료 과정에서 든 돈은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 비용을 들고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아마 몇 달 입원비로만 다 없어졌을 거예요. 수술은 꿈도 못 꿨을 거고요. 그러나 한국에는 훌륭한 의료 시스템과 복지가 있었어요. 귀화하기 전 외국인이었던 저에게조차 공평한 의료보험 서비스까지 가지고 있었죠. 한국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독일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다 나아서 건강해진 딸을 데리고 부모님을 보러 간 것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해진 손녀를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독일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착한 베를린 공항에서 제가 몰랐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어요. 많이들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독일 공항은 전국 어느 공항에서나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나갔다가 오는 경우는 독일인조차도 강도 높은 심사를 거쳐야 하죠. 그래서 저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독일을 벗어났다가 다시 입국해 본 적이 없거든요. 독일 입국 심사가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죽지 말고 또박또박 대답하자고 다짐하고 입국 심사관 앞으로 갔어요. 역시나 냉철하고 차가워 보이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의 얼굴이 전혀 예상치 못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심사관의 표정이 한순간에 풀어지면서 저에게 미소까지 지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날카로운 질문들은 하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그 악명 높은 독일 입국 심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형적인 입국 질문들만 하더라고요. 왜 독일인의 외모를 가진 제가 한국인이 되었는지 그건 물어봤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요약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 심사관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는 공항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의료 인프라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걱정했던 입국 심사도 잘 마쳤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빨리 끝나는 거냐고 수군대던 목소리들도 들리더라고요. 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시간을 꽤나 잡아먹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도 더 빠르게 입국이 끝났습니다. 아마 외모가 동양인이니까 저처럼 왜 한국인이 되었냐는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입국을 빨리 끝내주지는 않을 텐데 한국 여권의 힘은 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뭘 그렇게 놀라냐고 오히려 신기해하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독일에 올 때 이 정도 속도로 입국 심사가 끝나서 다들 이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처음 독일 오기 전에는 독일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고 해서 겁을 먹었다고 해요. 준비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막상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마자 심사관들이 빠르게 끝내줬다고요. 그래서 입국 심사 까다롭다고 한 게 과장이었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건강해진 딸과 강력한 한국 여권의 힘은 저희 부모님의 마음의 벽도 허물었어요. 부모님은 왜 진작에 한국을 알지 못했을까? 많이 후회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으로 귀화한 것도 그렇고 딸을 한국인으로 키우기로 한 게 제일 잘 안 결정이라고 해요. 본인들도 젊어서 한국의 힘을 알았으면 바로 귀화했을 거라고요. 지금은 둘째도 낳아서 여전히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도 한국인으로서 사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입국 심사라는 독일도 가볍게 넘겨버리는 한국의 힘은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그 어떤 선진국에도 지지 않는 강력한 의료기술과 의료복지 수준도 마찬가지죠. 비싼 의료 비용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한국은 언제나 1순위입니다.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의 힘을 더 잘 알게 돼서 한국이 세계화되는데 더욱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불닭볶음면 한번 먹으러 가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기 외국이라고 너 졸다 갔겠냐? 아니, 여기도 떡볶이 김밥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니까. 한 친구가 자다가 헛소리를 하는 걸까요? 여기는 우크라이나인데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길래 떡볶이를 먹을 수 있고 없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한 친구의 말대로 따뜻한 떡볶이랑 김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 거주하고 있는 스웨디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고려인 4세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 도네츠크를 생각하면 정말 갑갑했었는데요. 수도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지역이랑 크게 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의 도네츠크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도네츠크에 CU가 많은 거 아세요? 도네츠크가 대초원의 도시에서 고층 빌딩의 도시로 변모한 것은 다 한국의 영향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변화하고 싶다는 어떤 열망을 받나 봐요. 정말 지금 도네츠크로 오시면요, 한국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국 아파트랑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초원의 전통적인 게를 천막이 있었어요. 지금은 점점 현대식 고층 건물이 도네츠크의 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서울의 도심을 닮아 완전히 변모한 동네가 되었는데요. 너무 편하네요. 이러한 변화는 건물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도네츠크 사람들의 삶이 바뀐 거기도 해요. 하지만 건축에 대한 저희 열정을 진정으로 불태운 것은 한국식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현대성의 파수꾼처럼 서 있는 이 높고 매끈한 건물들은 도네츠크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했고, 저는 그 시대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10대 시절 저는 종종 이 경이로운 건축물을 바라보며 거리를 거닐곤 했습니다. 단순히 높이나 웅장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디자인이었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모습. 기능적이면서도 우아한 디자인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모습은 저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였죠. 저는 그래서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하는 건축가 말고요. 건축공학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어가 엄청 어려운데도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최신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의 유리 외관이 저녁 하늘을 비추는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건축이 도시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달았죠. 저는 그 변화의 힘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정신이 깃든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국 편의점 CU가 도네츠크의 첫 번째 점포를 열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매장 오픈이 아니라 한국의 일부가 우리 동네에 상륙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항상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던 저로서는 꿈만 같았습니다. CU의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진짜 한국 제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수입품에 의존하거나 한국 과자와 상품의 본질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현지 대체품에 만족해야 했죠. 하지만 CU를 만나고 나니 말 그대로 사탕 가게에 온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CU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밝은 조명의 인테리어와 깔끔하게 정돈된 진열대 알록달록한 색상의 제품들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콤한 라면, 바삭바삭한 김, 새콤달콤한 사탕 등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 간식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과자뿐만 아니라 뷰티 제품, 생활용품, 즉석식품 등에도 한국 문화가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CU는 저희 단골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드는 곳이었죠. 따뜻한 라면 한 그릇과 한국 탄산음료 한 캔을 사서 자리를 잡고 앉아 도시 속 작은 한국을 즐기곤 했죠. 가끔은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더욱 실감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U는 단순히 상품만 파는 곳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음악에 대한 추천을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소규모 언어 교환 모임도 열었습니다. 편의점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만남의 장소가 맞는 게요. 우크라이나는 땅이 그렇게 넓은데 건물에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CU가 건물마다 화장실을 만들어준 거예요. CU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들 화장실에 가야 하니까. 도네츠크에 CU가 생기면서 제 친구들을 포함한 많은 현지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직장 문화와 고객 서비스 표준에 대해 배우고 한국어 실력도 어느 정도 익혔습니다. 외국 브랜드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에게 CU는 도네츠크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상징이자 문화교류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CU는 제가 한국 과자에 대한 애정에 빠져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제가 깊이 존경하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곳입니다. CU를 방문할 때마다 도네츠크처럼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글로벌 문화가 모여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CU에 들어와 있는 한국 음식들은 대부분 한국어 표기를 그대로 썼어요. 한글로 적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이러한 변화는 흥미롭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림이나 사진만 보고 제품을 고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제품이 익숙해진 뒤로는 한국어를 조금씩 공부했어요. 덕분에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미니 언어 수업이 되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이름과 설명이 한국어로 된 제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스낵과 음료부터 미용 제품, 생활용품까지 모든 제품이 한국어로 써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통로를 돌아다니는 것이 마치 내 도시에 온 관광객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료품을 사러 가는 익숙한 일상은 외국어를 해독하는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번역 앱으로 무장한 채 필요에 의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라벨 하나하나가 풀어야 할 퍼즐이 되었고, 제품 하나하나가 새로운 단어와 문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어에 몰입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이점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단어들이 친숙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면과 김치, 소주와 막걸리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고 치약 같은 일상용품에 대한 용어까지 익혔습니다. 쇼핑 여행은 즉석 한국어 수업으로 바뀌었고 친구들은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싶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다면 대학을 졸업한 뒤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언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라벨이 붙은 제품들은 일상적인 쇼핑 경험에 참신함과 설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료 쇼핑객들과는 종종 이 제품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며 제품의 특징과 사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우크라이나를 또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혼다를 보면 옛날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차를 보면 뽑은 지 얼마 안 된 새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국 찬양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도네츠크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욕 안 해요. 진짜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혼다차는 옛날 중고차들을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요. 도네츠크에서 현대자동차를 처음 본 순간, 현대와 우아함이 교차하는 일상을 뚜렷하게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적이고 투박한 차량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현대자동차의 세련된 디자인이 즉시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매끄러운 성과 세련된 외관을 관찰하는 동안 저는 그 미적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차의 디자인은 제가 많은 한국 제품에서 연상하게 된 특징인 세련된 단순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네 바퀴에 우아하게 자리 잡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는 일본이라는데 저한테는 한국이었어요. 아무래도 직접 느껴지니까요. 한국의 영향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더 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언어, 음식 등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일부는 더 깊이 몰입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K-팝을 듣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도 갤럭시 핸드폰을 써서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해요. 저희 삼촌은 한국 농장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삼촌이 우크라이나에 들리면서 가져다 주셨어요. 삼촌은 한국에서 적지 않은 돈을 벌지만 저는 꼭 공부를 해서 한국 사람들처럼 건설업체에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새 폰은 비싸서 못 주니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쓰던 폰이라고 하시면서 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세련된 디자인과 화면의 부드러움은 제가 이전에 소유했던 어떤 휴대폰과도 달랐습니다. 전원을 켜자 생생한 색상과 선명한 그래픽이 화면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휴대폰의 기술력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경험해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삼성 갤럭시를 소유하면서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앱을 쉽게 탐색하면서 친구 및 가족과 더 많이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의 세계는 제 손끝에 있었고 전에는 한 번도 탐구해 본 적 없는 주제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인상적인 카메라 덕분에 사진 촬영과 같은 새로운 취미생활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카메라가 우크라이나 사람 눈보다 더 또렷하더라고요. 도네츠크에 있는 이마트에 매주 장을 보러 가는 것은 매주 기다리는 일이에요. 너무 재밌거든요. 이 도시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이 매장은 생필품 구매 이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한복판에서 다른 문화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특히 높은 품질과 신선도 기준을 반영하듯 야채와 과일이 정성스럽게 진열된 신선식품 코너를 좋아합니다. 이곳에서는 배추나 반찬용 고구마 등 필요한 식재료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제 친구들 아버지 중에 이마트로 납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제가 산 수준이에요. 이마트의 또 다른 매력은 수산물 코너입니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다양한 생선과 해산물이 인상적입니다. 도네츠크에서는 생소했지만 지금은 신선함과 품질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살아있는 해산물을 보관하는 수조 앞에서 오래도록 서성이는 저를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또 조명이 환하게 켜진 넓은 통로를 따라 카트를 밀고 들어가니 도네츠크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한국 수입품도 진열되어 있어요. 제가 이마트에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항상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 코너입니다. 다양한 음식들을 한 입씩 시식하게 해줘요. 저는 맨날 이것도 사보자고 하고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 날들의 연속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주식과 한국의 특산품이 섞인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계산대로 향하면서 이마트가 우리 일상에 도입한 문화적 다양성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쇼핑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새로운 맛과 전통을 발견하는 경험을 선사해 준 것이죠. 다른 지역 사람들도 도네츠크를 부러워해요. 도네츠크가 우크라이나에서는 유일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심지어 요즘 우크라이탄 신도시라는 말이 있대요. 한국에 동탄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니까 우크라이탄 신도시라고 말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한국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크라이나랑 한국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삼촌도 한국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몇 년 전 삼촌은 도네츠크를 떠나 한국으로 건너가 농장에서 일하기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망과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저희 삼촌은 한국 충주에 있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한국에서 밥도 주고 숙소도 제공받아서 일을 하신다는데 일이 쉽진 않으시대요.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절대 벌 수 없는 돈을 벌고 쉬는 날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좀 재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촌은 건설업 말고도 한국에서 배울 것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드넓은 들판과 세심하게 돌보는 농작물 선진 농업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는데 이는 그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 삼촌은 우크라이나에서 익숙했던 농사법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농사법과 기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삼촌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막 나이가 70대를 넘은 노인분들이래요. 어떻게 삼촌이랑 일을 같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책임감이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벼를 베거나 사과를 따는 속도를 보면 평소 걸어다니는 속도가 아니래요. 그분들이 못하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삼촌에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빠른 속도와 정밀함을 중시하는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심한 품질 생산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삼촌은 이러한 기준을 빨리 배우고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대요. 삼촌은 농작물 재배와 수확부터 농기구 관리에 이르기까지 농장 생활의 모든 측면에 들어가는 규율과 노력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삼촌에게 한국 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삼촌은 한국어를 배우고 현지 농부 및 노동자들과 친구를 사귀고 한국 음식에 대한 취향도 키웠습니다. 삼촌은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었던 농장의 공동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시간이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좋아요. 제 친구들한테는 없는 것들을 삼촌이 한국에서 가져다 주니까요. 갤럭시 핸드폰도 그렇고요. 삼촌한테 한국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도네츠크에서 평생을 살면서 한국 문화에 점점 더 매료되어 온 저는 한국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외모가 닮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된 한국 식당을 방문하는 등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처음 든 생각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중국인 닮았다고 하면 뭔가 부정하고 싶고 일본인을 닮았다고 해도 저도 모르게 아닌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한국인을 닮았다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세련됐다는 얘기 같고요. 한국의 영향력이 널리 퍼져 있는 도네츠크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번화한 거리에서든 한적한 우크라이나 전통 가옥에서든 한국 문화의 존재는 항상 자연스럽고 마치 우리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삼촌한테 들었는데 한국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우크라이나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들어오듯이 양국이나 우크라이나의 농산물들도 한국으로 많이 수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관계도 서로 윈윈이 아닐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취업 비자를 좀 더 쉽게 풀어주거나요? 국가끼리 이런 교류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 관광을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사막과 자연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예쁜 곳이니까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오는 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이렇게나 한국을 사랑하는데 하루빨리 대학에 가고 싶어요. 건축공학을 전공해서 한국만큼 우크라이나의 높은 건물들을 많이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일본 따위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이 모녀는 한국에서 모종의 사건을 겪고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에리카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작은 마을에서의 삶은 소박하지만 고단했습니다. 저는 여느 엄마와 마찬가지로 집과 아름다운 딸 미나를 돌보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미나는 제 인생의 빛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미나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날이었죠. 사고로 미나는 팔을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나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고 후 며칠은 우리가 겪은 일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우리에게 제2의 집이 되었고 미나는 수술 후에도 용감하게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미나의 엄마로서 미나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서서 고통을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장 박동 리듬에 맞춰 삐삐거리는 기계에 연결된 연약한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시절 미나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병원 침대에서 깨어날 때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으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 회복력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병원에서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보내면서 저는 그녀의 용기의 진정한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병원 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 편히 걸을 수 있었던 거리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과 친구들이 우리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그들의 미소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미나의 장애가 그들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정심과 불편함이 담긴 시선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귀엽고 천진난만한 제 아이 미나는 그들의 달라진 태도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가갈 때 아이들이 눈을 흘기는 모습, 대화가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미나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사랑, 호기심, 기쁨으로 가득 찬 소녀였습니다. 장애는 그녀의 온화한 정신을 바꾸지 못했지만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변했습니다. 마치 우리 커뮤니티가 그녀의 신체적 조건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고 멋진 소녀가 아닌 장애를 가진 아이로만 보았습니다. 사회생활의 이러한 변화는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습니다. 저는 이웃의 따뜻함과 동료애가 그리웠습니다. 미나가 마을의 평범한 아이였던 시절, 친구들과 함께 뛰놀고 웃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친구들은 경계심, 많은 부모님들에 의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미나는 고립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엄마로서 제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차가운 새 현실로부터 보호하고 싶었고 거절과 고립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저는 딸의 안전한 피난처이자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의 원천이 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눈을 바라볼 때 그녀가 항상 알고 있던 것과 같은 사랑과 수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세상이 되어 서로의 사랑에서 위안과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미나에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고개를 높이 들고 함께 맞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 동정 어린 시선 불편한 침묵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남편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부담감과 소문 장애아를 키우면서 달라진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죠. 저와 미나만 세상에 맞서 싸웠죠. 하지만 그거 알아요. 미나와 저는 서로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미나는 고통과 인생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호기심 많고 즐거워하는 아이였고 주변 세상에 매료되었죠. 이 힘든 시기에 미나는 유튜브라는 새로운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활기찬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녀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열정이었고 희망과 행복을 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나의 눈에서 그 불꽃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초과 근무를 하고 미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을지, 새로운 나라에서 미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어떨지 두려움이 앞섰죠. 사실 한국이 장애인 복지가 좋은 나라인지도 잘 몰랐고 음식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한국인들은 항상 마음이 급하고 성격이 냉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의 눈빛에 담긴 결연한 의지가 제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 여행은 미나를 위한 여행이었고 미나에게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고 꿈을 꾸게 해줄 수 있는 여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고 항공권을 예매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배웠습니다. 미나는 매일 밤 한국 지도에 가보고 싶은 곳을 표시했습니다. 미나의 흥부는 전염성이 강해서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저는 미나를 꼭 안아주며 이 여행이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꿀 아름다운 무언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행 준비는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배우고 발음이 틀린 것에 대해 낄낄거리며 만나게 될 사람들과 나눌 대화를 상상했습니다. 특히 미나는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집에서 간단한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티켓을 예약하던 날 미나와 저는 기쁨에 겨워 거실에서 춤을 춰요. 앞으로 펼쳐질 멋진 경험에 대한 약속과 함께 순수한 행복의 순간이었죠. 출발하기까지 몇 주 동안은 설렘과 막바지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자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 그리고 딸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다는 깊은 자부심이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미나의 손을 꼭 잡았는데 이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시작을 향한 도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은 마치 미나가 그린 한국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푸르른 녹지와 어우러진 거대한 도시 풍경은 우리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거리를 달리면서 우뚝 솟은 고층 빌딩, 번화한 거리 전통과 현대 건축물의 조화 등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것은 의외로 쉬웠는데 일본에서의 복잡한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었습니다. 일본은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에 비해서 일처리가 굉장히 느리고 미숙한 경우가 많거든요. 도로는 깨끗하고 표시가 잘 되어 있어 찾기 쉬웠습니다. 미나는 조수석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경이로운 풍경을 하나하나 감상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중 하나였던 지리산 방문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북한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더군요. 산은 높고 웅장하게 서 있었고 봉우리는 구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미나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던 꿈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숨이 멎을 듯한 경치가 펼쳐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광활한 녹색의 대지,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흩어져 있고 구불구불한 오솔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신선하고 상쾌했으며 산들바람이 나무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자연의 위험에 눌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은 지친 마음의 보약과도 같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미소로 우리를 안내했고 때로는 몸짓이나 휴대폰으로 통역하며 길을 알려주거나
숨겨진 명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런 친절은 고국에서 느꼈던 고립감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는 그대로 환영받고 포용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벽 사이로 속삭이는 궁궐을 탐험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한 북적이는 시장을 거닐고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고요한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미나는 특히 경복궁에 매료되었습니다. 미나는 옛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옛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일본에서 미나의 장애는 종종 그녀를 낯설게 만들었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쳐다보거나 귓속말을 하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치 장애가 아닌 미나라는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수용이 미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미나는 한국에서 더 자신감 있고 개방적인 성격이 되었어요. 저녁은 휴식과 사색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한식을 맛보며 맛과 식감을 실험했습니다. 미나는 한국 치킨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일본에도 기름을 이용해 튀긴 음식은 많았지만 치킨이랑은 달랐어요. 미나는 특히 달달한 양념치킨을 좋아했어요. 우리는 아늑한 식당에 앉아 분위기에 흠뻑 취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여행지를 계획했습니다. 이 순간에 저는 이 여행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치유가 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 미나가 있는 그대로의 멋진 소녀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곳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매 순간 매 경험은 치유를 향한 발걸음이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에는 항상 아름다움과 친절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오후 우리 여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의 고풍스러운 카페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나가 사라진 거예요.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정신없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찾아 헤맸어요. 낯선 타국에서 혼자 겁에 질려 있을 미나를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카페 직원에게 다가가 두려움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직원들은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을 수색하는 등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지역 분실물센터에서 미나를 발견한 친절한 낯선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센터로 달려가 보니 미나는 무사히 한국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완전히 편안해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지에 대한 일본과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나의 장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거나 등 뒤에서 귓속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가혹한 현실이었죠. 이러한 반응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고립감과 이질감을 조성하여 떨쳐버리기 어려웠습니다. 미나는 쾌활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언의 평가의 무게를 자주 느꼈습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희는 미소와 친절의 몸짓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미나는 놀랍고도 감동적인 수준의 존중과 수용으로 대접받았습니다. 미나는 호기심이 많고 주변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아이로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받은 공감과 이해는 과거의 거절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번화한 시장을 둘러보다가 미나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걱정으로 가슴이 뛰었지만 미처 손을 뻗기도 전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달려와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미나의 장애를 이유로 주저하거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부드러운 미소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한 후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 이 단순한 친절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공감과 연민이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식당에서 가게 주인들은 종종 미나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미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권하고 작은 간식을 가져다 주며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미나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미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박물관과 문화유적지에서 직원들은 미나가 전시물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매우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꺼이 미나와 함께하려는 그들의 태도는 우리의 경험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나의 자존감과 소속감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인파와 좁은 공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대중교통에서도 사람들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양보해주고 역에서 길을 안내해주고 때로는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이야기와 출신지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특히 미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수용과 친절은 고국에서 겪었던 편견으로 인해 무너진 미나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나는 새로운 열정으로 사람들과 주변 환경과 교류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본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해졌으며 더 자기 자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장애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인간애와 공감의 힘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적절한 환경과 이해와 수용의 시선 아래라면 신체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는 아름다운 탈출구였을 뿐만 아니라 친절과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친절은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이 미나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미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때로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 우리가 진정으로 속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그간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친절과 수용성 그리고 꿈만 같았던 삶의 질을 경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미나는 떠나는 것이 슬펐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곳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들고 고립된 예전 생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웃음, 모험, 소속감 등 모든 것이 아름다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으로의 숙련 이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벅찼지만 미나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저는 미나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회 꿈을 키워주고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를 주는 사회에서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창문이었습니다. 미나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죠.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는 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목적의식과 결단력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보여줬고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장벽을 허물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속해 있는 곳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자신의 꿈을 쫓는 데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길이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